K9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보호자님이 꼭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7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려견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반려견이 매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 중 일부는 여러분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K9 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런 유익한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님이 해주기를 조용히 바라는 7가지 특정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지만 반려견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의미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7가지를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거의 모든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이가 풀밭에 멈춰서서 코를 파묻고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줄을 살짝 당깁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이지요? 그 순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이 가장 흥미로운 페이지를 읽고 있을 때 누군가 손에서 책을 확 빼앗아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반려견에게 한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과 다르게 세상을 느낍니다. 그들의 주된 감각은 시각도 청각도 아닌 바로 후각입니다. 강아지의 코에는 대략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 600만 개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2초 만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그 풀밭은 여러분의 반려견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책과 같습니다. 누가 여기에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두려워했는지, 편안해했는지, 근처에 먹을 것이 있는지,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동물이 지나갔는지 말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반려견이 주의가 산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반려견이 실제로 세상을 읽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산책 중 자유롭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허락된 강아지들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낮은 코르티솔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이 수치가 낮은 강아지들은 집에서도 불안과 관련된 행동을 훨씬 적게 보입니다. 냄새를 충분히 맡는 강아지는 자신이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환경을 통제한다고 느끼는 강아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냄새를 맡는 아이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때 여러분은 단순히 습관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깥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부터 반려견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마치 반칙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훈련사들이 말하는 냄새 맡기 휴식 시간을 매번 산책할 때마다 만들어주세요. 반려견이 장소를 고르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셔도 좋습니다. 2분이든 3분이든 여러분이 허락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그저 마음껏 냄새를 맡게 내버려 두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당기지도 마세요. 그냥 거기 서서 아이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읽도록 놔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려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냄새 맡기가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더 기꺼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훨씬 더 차분해져 있을 거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더 빨리 안정을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뇌가 필요로 하던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냄새 맡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반려견이 올바른 행동을 한 그 순간과 그 직후 2초 동안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 반려견은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이 앉아라고 했을 때 반려견이 앉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며 옳지, 잘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간식을 이리저리 찾다가 마침내 꺼내서 건네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약 5초가 걸렸습니다. 괜찮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뇌가 원인과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배우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보상이 주어지는 바로 그 정확한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던 행동과 그 보상을 연결합니다. 3초 전의 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의 뇌가 집중하고 있던 그 행동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앉은 후 여러분이 간식을 찾는 동안 바닥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그때 간식을 받았다면 반려견은 바닥 냄새를 맡으면 보상을 받는다고 방금 학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피드백의 순환고리가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반려견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강화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강아지의 경우 이 시간은 대략 1초에서 2초 사이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행동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반려견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단순히 무엇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언제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전문 훈련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 마커 신호음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한 바로 그 순간에 예스나 옳지와 같이 짧고 명확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간식이 1초나 2초 늦게 나오더라도 방금 그 순간의 행동이 보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강아지에게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간식을 가방 깊숙한 곳이나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아니라 마커 소리 후 1초 이내에 바로 꺼내줄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결코 미미하지 않습니다. 이 타이트한 강화의 창에 맞춰 훈련받은 강아지들은 보상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은 보호자의 강아지들보다 새로운 행동을 3배에서 4배 더 빨리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은 강아지에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이유를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느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무엇이 통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신호도 없이 그저 반복해서 시도만 해야 하는 답답함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훈련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반려견이 집안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우리는 언제부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강아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소파에 누워만 있도록 개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품종도 예외는 없습니다. 보더콜리든 치와와든 그 아이들의 DNA 어딘가에는 목적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깊고 강력한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약 몰기, 물건 물어오기, 집 지키기, 냄새 추적하기, 경고음 내기 등 말입니다. 품종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 의식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강아지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표출할 탈출구가 없는 강아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어뜯어서는 안 될 물건들을 물어뜯습니다. 허공에 대고 짖습니다. 왔다 갔다 서성거립니다. 불안해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아이의 뇌가 무언가 할 일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캔넬 클럽은 이 현상을 매우 광범위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받지 못하는 강아지들은 정기적으로 인지적 도전을 하는 강아지들에 비해 극적으로 높은 비율로 문제 행동을 보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라 인지적인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산책을 나가지만 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강아지는 여전히 자극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가정집에서 반려견에게 임무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에 사료를 가득 부어두고 자유급식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냄새를 맡고 문제를 풀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퍼즐 피더나 노즈워크 매트를 사용해 보세요. 산책용 목줄을 매기 전에는 반드시 앉아서 기다리게 하세요. 간식을 숨겨두고 찾아와 라고 지시하여 아이들이 직접 냄새로 찾게 하세요. 복종 훈련 10분을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복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뇌가 완수해야 할 과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욕구가 더 높은 반려견이라면 전문적인 노즈워크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강아지의 타고난 후각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훈련사들은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식의 뇌피로 활동 중 하나라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30분의 집중적인 노즈워크는 사역견 품종의 아이들을 2시간 동안 공놀이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분 좋은 피로감을 줍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반려견에게 임무가 생기면 아이들의 평소 태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차분해집니다. 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전과 보상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반려견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을 만한 행동에 의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순수한 애정으로 이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은 매일 조용히 반려견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인사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는 이성을 잃고 빙글빙글 돌고 폴짝폴짝 뛰고 낑낑거리며 온몸을 흔들어 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의 그 흥분된 에너지에 똑같이 맞춰주지 않으시나요? 몸을 숙이고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을 걸고 털을 마구 쓰다듬으며 아이가 여러분에게 뛰어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격렬한 사랑을 받는 기분은 정말 최고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분은 아주 좋겠지만 이 인사의식은 반려견의 신경계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은 자신과 유대감을 맺은 사람의 감정 신호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민감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조된 에너지로 반응하면 여러분은 반려견에게 보호자가 없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상황이 엄청난 감정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만약 모든 떠남과 모든 돌아옴이 매번 거대한 감정적 사건이 된다면 여러분이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려견의 분리 불안은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행동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같이 만남과 헤어짐을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는 보호자의 태도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반려견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예상하게 된 감정의 폭발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인사하는 것은 사랑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반려견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무섭지도 않고 압도될 정도로 흥분할 일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요. 2주 동안만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마시되 그 흥분 상태에 즉각적으로 동참하지도 마세요.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집안을 돌아다니세요. 반려견이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차분하게 인사해 주세요.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말을 걸며 관심을 가져주되 서로의 신경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해주세요. 이것은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자의 빈자리를 힘들어하는 반려견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가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한결같고 안전한 것이라는 틀을 아이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곁에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다음에 다룰 내용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홀로 남겨진 조용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반려견이 겪는 모든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5번째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는 전체 목록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5째, 여러분이 외출하면 집안은 고요해집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지만 반려견은 그 고요함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강아지들, 특히 보호자와 깊은 유대감을 맺은 강아지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침묵을 경험합니다. 야생에서 침묵은 종종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주변에 소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근처에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방금 문 밖으로 나가버린 사회적 동물에게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지독한 결핍입니다. 자,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집안에는 항상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움직이는 소리, 반려견은 그저 이 소리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소리들은 곧 안전을 의미합니다. 내 무리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때 반려견은 그것을 조용한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주던 모든 신호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동물 행동학자와 수의학 연구진들은 홀로 남겨진 강아지에게 주변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는 한결같이 유의미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오디오, 특히 특정 종류의 클래식 음악이나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오디오북,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리에 노출된 강아지들은 침묵 속에 남겨진 강아지들보다 심박수가 낮았고 덜 서성거렸으며 덜 짖었고 훨씬 더 빨리 안정을 찾았습니다. 스코틀랜드 동물학대 방지협회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소의 강아지들은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휴식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이 효과는 클래식 음악, 그 중에서도 특히 템포가 느린 곡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반려견을 즐겁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는 동안 아이의 신경계가 기댈 수 있는 일종의 텀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쉽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무언가를 켜두세요. 차분한 내용의 텔레비전 채널도 좋고 강아지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 재생 목록도 좋습니다.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이런 콘텐츠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오디오북도 훌륭합니다. 소리를 크게 틀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은한 백그라운드 소음 정도의 크기가 딱 좋습니다. 정막을 채워주고 여전히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려견의 신경계에 상기시켜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만 해보시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아이의 상태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덜 부산스럽고 눈에 띄게 스트레스가 줄어든 모습이 그 모든 효과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려견과 신체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이들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내용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6째,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로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들은 여러분을 올려다봅니다. 이것이 사람과 강아지 사이의 가장 일반적인 교감 방식이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관점에서 보면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상호작용이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를 올려다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그 자세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바디 랭귀지에서 크기와 높이는 곧 지위를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이 꼿꼿하고 뻣뻣하게 서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람이 강아지 위로 몸을 숙일 때 그것이 비록 애정 어린 행동일지라도 많은 강아지들은 그것을 따뜻함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보호자일지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손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공인된 동물 행동학자들은 위에서 손을 뻗거나 굽어보는 대신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강아지와 교감하라고 일관되게 조언하며 이것이 둘 사이의 관계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디랭귀지로 나는 너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력이 너무 안 들어서 일종의 전략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바닥에 앉으세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하세요. 놀아줄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세요. 아이를 부를 때는 몸을 웅크린 채로 불러주세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아이가 먼저 다가오게 해보세요. 아이가 쉴 때는 바닥에 그 옆에 함께 누워보세요. 여러분이 반려견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출 때 아이의 바디랭귀지가 거의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위를 올려다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꼬리를 흔들 것입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호작용이 안전하고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아이의 신경계가 방금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초 동안 자세를 낮추는 것 외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이것은 소리 없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내용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우스꽝스럽다며 가볍게 넘겨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이것이 반려견의 뇌에서 신뢰와 애착을 담당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2번 다시 이 행동을 가볍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7째, 반려견이 태어난 후 처음 몇 주 동안 겪은 어떤 경험이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눈은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촉각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미개가 핥고 코로 비벼주는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자극하며 신체 접촉을 통해 뇌관으로 직접 온기와 안전함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강아지의 신경 발달 연구에 따르면 생후 첫 몇 주 동안 어미로부터 받은 스킨십의 질이 강아지가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식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신체 자극을 받은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었을 때 더 나은 감정 조절 능력을 보이고 기본 불안 수치도 더 낮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의 신경계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스킨십을 안전함과 연결하도록 배선된 것입니다. 보호자로서 여러분이 흥미롭게 느끼실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신경학적 배선은 성견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자란 여러분의 반려견 안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부분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해주는 일반적인 스킨십으로는 이 신경을 자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귀 뒤를 가볍게 긁어주는 행동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깊은 자극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깊은 곳에 도달하는 터치 방식은 느리고 의도적이며 리듬감이 있고 아주 특정한 부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척추를 따라 길고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두개골의 밑부분, 즉 귀 바로 뒤에 후두부 융기 부분에 천천히 원을 그리듯 압력을 가해주세요. 얼굴과 턱의 측면을 따라 부드럽고 반복적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이것은 임의로 지어낸 부위들이 아닙니다. 눈도 뜨기 전에 반려견의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어미개의 특정한 그루밍 패턴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만져준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코로 숨을 길게 내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귀가 바깥쪽으로 편안하게 처지고 턱의 긴장이 풀립니다. 만약 낑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낮고 편안한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반려견이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신경계의 깊은 긴장을 마침내 풀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방법은 유기견,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 스킨십에 예민하거나 평소 불안도가 높은 강아지에게 특히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려견의 삶에서 가장 안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뇌의 깊은 부분에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따뜻함과 접촉이었으며 자신을 살아가게 해준 소중한 존재가 곁에 있었던 그 생후 첫 몇 주간의 기억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5분이나 10분 정도 이 스킨십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이 스킨십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지려 하면 피하던 강아지가 몸을 기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손길에도 깜짝 놀라던 강아지가 가만히 안정을 취할 것입니다. 신뢰가 원래 형성되었던 바로 그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단단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령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훈련 기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려견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선물입니다. 자,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냄새 맡기를 끝까지 마치게 두기, 2초 이내에 보상하기, 임무 주기, 집에 돌아왔을 때 차분하게 인사하기, 외출할 때 소리를 남겨두기, 눈높이 맞추기, 그리고 생애 첫 기억을 깨우는 방식으로 만져주기. 이 중 어느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소리 없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뿐입니다. 반려견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도 없지만 바디랭귀지와 행동, 곁에 머무는 방식이나 물러서는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은 반려견이 보호자님께 나는 이게 필요해요. 언제나 이게 필요했어요. 그저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라고 간절히 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꿨다면 똑같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다른 반려견 보호자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K9 마인드를 구독해 주세요.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너무나 많고 저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니까요.